할아버지, 이거 놓고 가셨어요. 아니, 너는?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서울 변두리의 어느 낡은 시장통이었습니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는 길 한복판에서 낡고 빛바랜 점퍼를 걸친 한 노인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밥집의 낡은 유리문이 열리며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뒷속으로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작고 가녀린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고사리 같은 손에 들린 것은 은색빛이 감도는 아주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노인은 멈춰 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노인의 전신은 마치 거대한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여자아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다 못해 금세 뜨거운 눈물이 고이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회중시계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었죠. 과연 이 낡은 시계와 여자아이, 그리고 작은 국밥집에는 어떤 기막힌 인연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세월의 답안지가 여러분의 세월에 행복한 답이 깃들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차가운 어둠의 장막 아래 깊이 잠겨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던 이들이 가장 깊고 달콤한 단꿈을 꾸고 있을 그 적막한 시간에 서울 변두리 어느 시장통 낡은 국밥집의 가마솥은 어김없이 시뻘건 열기를 내뿜으며 무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지독한 연기와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쉴 새 없이 덩어리 고기를 썰고 팔마디가 끊어질 듯 거대한 주걱으로 육수를 저어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35살이 된 민이었습니다. 민이는 몽롱한 정신을 다잡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는 끓어오르는 가마솥 열기를 마주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후,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자. 우리 은채 생각해서라도 힘내야지. 민이의 손등은 1년 365일 내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듯 차가운 물에 수백, 수천 개의 그릇을 닦느라 손마디가 퉁퉁 붓고 피부가 거칠게 일어났으며 여름이면 펄펄 끓는 가마솥 열기에 얼굴이 발갛게 익어 매일같이 진통제를 삼키며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이 집구석에서 얻은 것은 며느리라는 이름의 예우가 아니라 훈장처럼 남은 거친 굳은 살과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매일 밤 뼈마디가 시려오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사실 민희는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차가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민희라는 이름조차 보육원 원장님이 서류를 채우기 위해 무심코 지어준 흔한 이름이었죠.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이 좁고 비린내 가득한 국밥집은 유일하게 허락된 삶의 터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는 무거운 쇠사슬과도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야, 몇 번을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손님이 깍두기 더 달라는데 왜 멍하니 서 있어? 저 화상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애를 며느리라고 들였는지 모르겠다. 매팔자야, 정말. 가게 안쪽 수십 년 된 기름때가 겹겹이 쌓인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 각성애가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성애의 목소리는 곧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딱지를 가슴에 보이지 않는 문신처럼 새기고 들어온 민희는 그 집안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시어머니
성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죄인과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방금 육수간을 보느라 잠시 못 들었어요. 지금 바로 깍두기 채워드릴게요. 민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문지르며 서둘러 깍두기 그릇을 채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입만 열면 죄송하대. 너는 입이 사과하려고 붙어 있어? 성애는 들고 있던 국자를 냄비 위에 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민희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에는 날이 바짝 서 있었고 쩍쩍 갈라진 손가락으로 민희의 코앞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다고 몸뚱이 하나 달랑 와서 우리 귀한 아들 등골 빼먹고 살면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매번 저 모양이니 분풀이라도 하듯 애꿎은 행주를 바닥에 내팽개친 성애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성애는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눈짓까지 해가며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굼떠서 어디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속 터져 죽겠네. 성애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막 30을 넘긴 시누이 고혜영이 화려한 네일아트가 된 손으로 최신형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가게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민희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후벼 파는 말을 내뱉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까닥이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살피더니 한심하다는 듯 민희를 훑어보았습니다. 엄마, 말하면 뭐해. 올케 언니는 원래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잖아. 혜영은 껌을 쩍쩍 씹으며 핸드폰 화면에 뜬 사진 하나를 민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민희가 고기를 썰며 흘리는 땀방울이 자신의 비싼 핸드폰에 튈까봐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요구 사항만큼은 당당하게 쏟아냈습니다. 원래 시장에는 잘 발도 들이지 않는 그녀이지만 꼭 원하는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찾아와 민희의 속을 긁어놓았죠. 언니, 근데 저번에 내가 카톡으로 보낸 그 구두 링크 보셨어요? 이번 달 가게 매출 꽤 나왔다면서요. 오빠가 저번에 언니랑 상의해서 이번 제 생일 선물로 사주기로 했거든요. 잊지 말고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세요. 그리고 가방도 하나 봐둔 거 있는데 그것도 오빠한테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언니가 말해야 오빠가 바로 허락하잖아요. 민희는 썰고 있던 수육 고기 위로 시선을 툭 떨궜습니다. 칼 끝에 닿는 고기의 질감이 마치 자신의 갈기갈기 찢긴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영의 매끄럽고 하얀 손가락 끝에서 반짝이는 네일아트를 보며 민희는 기름때가 배어 엉망이 된 자신의 투박한 손을 앞치마 밑으로 숨겼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의 귀한 딸로 태어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민희의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도 더 삼켰던 울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번 돈인데 왜 아가씨 구두를 사줘야 하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민희의 입술은 굳게 닫힌 채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마디라도 대꾸한다면 돌아올 것은 시어머니의 더 잔인한 폭언이라는 것을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배운 게 없다. 부모가 없어서 예의를 모른다는 그 말들은 민희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인 고태현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민희가 시장통에 발을 들이기 전 보육원을 나와 처음으로 잡은 직장은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태연은 민희의 직속 상관인 대리였습니다. 당시 태연은 회사 내에서도 성실하고 다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민희 씨,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해요. 민희 씨, 너무 말랐어. 태연은 매일 아침 민희의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를 몰래 올려두었고 퇴근길이면 민희의 집 근처까지 한참을 따라오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외롭게 자란 민희에게 태연의 끈질기면서도 따뜻한 구애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봄볕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부모 없는 서러움, 내가 다 잊게 해줄게요. 나만 믿어봐요. 내가 당신 그림자가 되어줄게요. 태연은 민희를 한참 동안 따라다녔고 결국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축복처럼 은채가 생기게 되었고 태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민희에게 눈물 섞인 청혼을 했습니다. 민희야, 고마워. 우리 은채랑 당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우리 엄마도 처음엔 좀 무서워 보여도 정 많으신 분이야.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넌 그냥 내 옆에만 있어. 하지만 결혼의 문턱을 넘는 순간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태연의 호기로운 맹세는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효자 아들과 다정한 남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갈등하던 태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 박성애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내의 눈물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임신과 출산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던 민희는 자연스럽게 성애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태연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순하긴 했지만 유독 제 엄마 성애와 여동생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전형적인 마마보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시댁에서 구박을 받으면 남편의 품에 기대어 울기도 하고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며 힘을 낸다지만 민희에게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태연은 아내가 부엌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저 먼 산을 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당신이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나중에 내가 정말 잘할게 라는 비겁하고 공허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책임한 다정함이 민희에게는 그 어떤 질타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민희는 자신이 이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조각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 은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응? 조금만 더 힘내자. 태연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고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비겁한 다정함이 오히려 민희를 더 깊은 외로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민희에게 유일한 생의 줄기는 이제 겨우 5살이 된 딸 은채뿐이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유난히 눈망울이 크고 맑은 은채는 이 척박하고 고기 비린내 나는 시장통 국밥집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유일한 꽃이었습니다. 민희는 은채의 천사 같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 버거운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날은 늦은 오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시장 골목은 금세 어둡고 스산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장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막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죠. 민희는 젖은 바닥을 대충 닦아내고 허리를 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낡은 유리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노신사 한 분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 실례지만 국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겠소? 주방에서 마감을 준비하던 시어머니 박성애가 그 소리에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성애는 노인의 젖은 어깨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장사 다 끝났어요. 청소까지 싹 다 마쳤는데 이제 와서 국밥을 찾으면 어떡해요? 다음에 오쇼. 다음에 이 흙탕물 어쩔 거야 정말. 성애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노인을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힘없이 발걸음을 돌리려 하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희는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이 춥고 비 오는 날 갈 곳 없어 보이는 노인의 뒷모습이 꼭 예전의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추운 날에 비까지 저렇게 맞고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어떡해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챙겨드리는 게 좋겠어요.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민희의 말에 성애는 눈을 치켜뜨며 가당치도 않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 맘대로 해. 대신 저 양반이 흘린 빗물이며 뒷정리며 내가 다시 싹 다 하고 와야 한다. 나는 먼저 들어갈 테니까 알았어? 성애는 씩씩거리며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는 방 안에서 과일을 먹던 혜영을 불러 가버렸습니다. 민희는 노인에게 정중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금방 따뜻하게 끓여드릴게요. 민희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라앉던 불을 다시 지피고 고기를 넉넉히 썰어 담은 뚝배기를 정성껏 끓여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밥 버무린 겉절이를 상에 올리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젊은 처자가 나 때문에 괜히 혼난 것 같아 미안하구만. 주저하며 멋쩍게 말하는 노인에게 민희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늘 있는 일인데요 뭐. 이 추운 날에 그냥 보냈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어르신. 노인은 자신을 보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민희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아주 천천히 마치 그 뜨거운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려는 듯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국밥을 드시던 노인은 중간중간 숟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유리창 너머 어두운 시장 골목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민희는 그런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짠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민희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던 5살 딸 은채도 신기한지 연신 고개를 내밀어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은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채야, 어르신 식사하시는데 자꾸 쳐다보면 실례야. 핸드폰으로 재밌는 거 계속 보자. 응? 사실 은채는 아까부터 홀로 국밥을 드시던 할아버지를 몇 번이나 흘깃흘깃 훔쳐보았습니다. 그때 은채의 눈에 들어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 도중에도 몇 번이나 주머니에서 은색 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듯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시계의 겉면을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문지르고 또 어루만지셨습니다. 이제 고작 5살인 어린 은채가 보기에도 그 시계는 할아버지에게 있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마가 자신을 안아줄 때처럼 엄청나게 소중한 물건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신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셨습니다. 돈을 건네주며 노인은 연신 미안한 표정으로 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잘 먹었소. 이 늙은이 때문에 다 닦아놓은 바닥이 흙탕물로 더러워져서 어떡하오. 정말 미안하네. 미니는 그런 노인에게 빙긋이 웃음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맛있게 드셔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닥은 제가 금방 다시 닦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은 미니의 그 맑은 미소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노인의 시선이 미니의 거친 손마디에 멈췄고 노인의 눈에는 찰나의 슬픈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니는 문 밖으로 나서려는 노인을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주방 옆에 세워두었던 우산 하나를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 추운 날에 비 맞고 가시면 감기 크게 걸리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큰일 나요. 노인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니, 그럼 새댁은 어떡하려고? 애도 있는데 우산도 없이 가면 안 되지. 괜찮아요. 애기 우산이 하나 있어서 같이 쓰고 뛰어가면 금방이에요. 집도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양 말고 꼭 챙겨가세요. 미니는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우산을 꼭 쥐어드렸습니다. 노인은 미니를 한참 동안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애틋하고도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고맙네. 정말로 고마워. 새댁.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남기고는 미니가 준 우산을 받쳐 들고 차가운 빗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니는 노인의 뒷모습이 뒷줄기에 가려 희미해지자마자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다시 걸레를 집어 들었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지? 은채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말하는 미니에게 은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사연이 뭐야, 엄마? 아직 은채한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으려나? 무슨 고민이 있고 슬픈 기억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 맞아, 엄마. 저 할아버지 막 우시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그랬을까? 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청소를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성애가 뒷정리 싹 다 하고 와라며 으름장을 놓고 간 터라 미니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빗소리와 미니가 바닥을 닦는 거친 마찰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대고 흙탕물을 닦아내는 미니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시장통의 차가운 외풍이 발목을 시리게 했지만 미니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바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가게 청소를 시작하자 부엌 한켠에서 조용히 동영상을 보던 5살 은채도 부스스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채는 엄마의 고단한 등 뒤로 다가와 노신사가 앉아있던 빈 의자 옆에 얌전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은채야.
바닥 차가우니까 저기 의자 위에 올라가 있어. 엄마가 금방 다 닦을게. 민희는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의자 밑 어두운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던 은채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 밑에 뭐가 있어요. 반짝반짝해요. 은채가 의자 밑으로 작은 손을 쑥 집어넣더니 무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노신사가 앉았던 자리 바로 아래 어두운 틈바구니에 떨어져 있던 은색 빛의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은채의 손바닥 위에 놓인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녹직하게 배어있는 아주 오래된 회중시계였습니다. 시계는 가게 안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받아 기묘할 정도로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걸레를 든 채 멍하니 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아까 할아버지가 떨어뜨리셨나 봐. 되게 예뻐요. 은채의 말에 민희는 퍼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민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걸레질 속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달랐습니다. 사실 은채는 아까 부엌 구석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도 홀로 국밥을 드시던 할아버지를 몇 번이나 흘깃흘깃 훔쳐보곤 했거든요. 그때 은채의 눈에 들어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간절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 도중에도 몇 번이나 주머니에서 이 은색 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듯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시계의 겉면을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문지르고 또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눈빛은 꼭 잃어버린 보물을 마침내 되찾은 사람처럼 간절하고도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죠. 이제 고작 5살인 어린 은채가 보기에도 그 시계는 할아버지에게 있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장만큼이나 소중한 물건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저렇게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은채의 작은 가슴 속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채야, 그거 할아버지 보물인가 봐. 어떡하니? 벌써 멀리 가셨을 텐데. 엄마가 이거 대충 놔고 갔지. 민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은채는 시계를 고사리 같은 손에 꽉 쥐더니 운동화 끈을 고쳐 맬 새도 없이 가게 문 쪽으로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뛰어가면 할아버지 잡을 수 있어. 할아버지 아까 다리 아프셔서 천천히 가셨단 말이야. 빨리 드려야 해. 은채야, 안 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딜 가. 기다려. 은채야. 민희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은채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미끄러지듯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간 뒤였습니다. 딸랑거리는 문고리 소리가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버렸고 민희의 손끝에는 허망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민희는 당황하여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문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시장 골목의 빗줄기는 너무나 거셌고 작은 은채의 모습은 순식간에 뒷속으로 스며들어 희미한 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서울 변두리의 어느 낡은 시장통.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는 길 한복판에서 민희가 빌려준 우산을 받쳐 든 노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빗줄기를 뚫고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노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놓고 가셨어요. 기다리세요. 아이의 맑고 높은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채는 빗물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숨을 헐떡이는 작은 손으로 은색 회중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아까 떨어뜨리셨어요. 할아버지, 보물인가 봐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자요. 노인은 시계를 건네받으려다 말고 은채의 얼굴을 본 순간 그대로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 도톰하고 붉은 입술, 그리고 왼쪽 눈가 옆에 선명하게 박힌 아주 작은 점까지 노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저는 고은채예요. 5살이에요. 할아버지, 시계 얼른 넣으세요. 비 맞으면 고장나서 할아버지가 슬퍼하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물건은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은채는 해맑게 웃으며 노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아이의 존재를 자신의 영혼 깊숙이 새기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노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부르셔서 가봐야겠다. 할아버지, 얼른 들어가세요. 은채는 볼일이 다 끝났다는 듯 씩씩하게 할아버지에게 말한 후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멍하니 은채의 뒷모습을 보던 노인은 은채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던 국밥집 젊은 처자 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 새댁이 아이 엄마였어. 그렇다면 설마.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회중시계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모서리가 닳아버린 흑백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방금 전 시계를 전해주고 간 은채는 마치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쌍둥이라 해도 믿을 만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부터 입술의 선, 그리고 그 오묘한 분위기까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신이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노인은 심장을 부여잡고 멀리 국밥집 문 앞에 서 있는 민희를 보았습니다. 민희는 앞치마 차림 그대로 빗속으로 뛰어나오려다 은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의 모든 시장을 이 잡듯 뒤지고 전국의 보육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찾아 헤맸던 내 딸. 30년 전 그날 시장의 북적거림 속에서 놓쳤던 그 작은 손의 감촉이 노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노인의 정체는 대한민국 재계 순위권에 드는 성진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직 회장인 박성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짬이 날 때마다 낡고 해진 점퍼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전 딸의 손을 놓쳤던 그날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혹시라도 딸이 알아보지는 않을까. 딸을 잃어버린 날 입었던 옷을 버리지도 못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옷을 입고 딸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딸을 잃어버렸던 시장에 들렀다가 마음이 울적해져서 국밥을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은채와 민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딸과 똑같이 생긴 은채를 본 노인은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 진하게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당장 국밥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가짜들에게 속아왔고 그만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라고 믿고 싶었지만 만약 또다시 꿈이라면 박 회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만큼 더 신중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었고 30년 만에 기적처럼 마주한 내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 국밥집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몇 번이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박 회장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체를 숨긴 채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일부러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날 그는 목격했습니다. 내 귀한 딸 미니가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버텨야 했던 그 참담한 상황을 말입니다. 야, 저쪽 테이블 치우고 가마솥 불 좀 봐. 멍하니 서 있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시어머니 성애의 고함이 가게를 찢어버렸습니다. 미니는 퉁퉁 부른 손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숟가락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내 자식이 저런 몰상식하고 무례한 사람들 밑에서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다니 심장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지요.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할게요. 하지만 미니는 뭐라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잔뜩 기가 죽은 채로 고분고분 따르기만 했죠. 노인은 속이 터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니더라도 저 마음씨 착한 새댁에게 왜 저렇게 모질게만 구나 안타까웠죠. 이튿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번엔 낡은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가게 문 근처에서 한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서성이고 계셨지요. 돈이 없어 국밥 한 그릇 못 드시고 그저 가게 안에 온기만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 성애가 그 할머니를 보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어디라고 서성여. 냄새나게. 장사 망칠 일 있어. 당신 줄 것 없으니까 그만 좀 와요. 성애는 들고 있던 행주를 할머니 쪽으로 휘두르며 모질게 내쫓았습니다. 할머니가 힘없이 돌아서던 그때 미니가 번개처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미니는 자신의 얇은 가디건을 할머니 어깨에 걸쳐드리고는 미리 챙겨온 듯한 보온병과 검은 봉지를 할머니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이거 따뜻한 국물이랑 고기 좀 넉넉히 담았어요. 집에 가서 꼭 드세요. 날이 추우니까 어디 가서 꼭 따뜻하게 계셔야 해요. 미니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툭 하고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아이는 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심장이 얼지 않았구나. 저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저 심성. 그것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박 회장의 아내와 박 회장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람에 대한 예의 그 자체였습니다. 내 딸이다. 내 딸 유나가 확실해. 저런 곳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저 고결함이 내 핏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박 회장은 감격과 슬픔이 뒤섞인 통곡을 삼키며 국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의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내 딸의 저 고운 마음씨를 이용해 노동을 부당하게 이용하며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한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척하던 박 회장은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펜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화려한 손톱을 뽐내며 껌을 쩍쩍 씹던 아가씨가 미니를 향해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동남아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비행기 표 값이랑 호텔비가 좀 모자라는데 언니 예전에 적금 든 거 있잖아요. 그거로 좀 보태주세요. 어차피 우리 식구 된 마당에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적금이라는 소리에 미니는 썰고 있던 고기를 멈추고 당황한 기색으로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말로 다 못 할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 적금은 은채 나중에 학교 갈 때 쓰려고 정말 힘들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식당 일하면서 틈틈이 아껴서 넣는 건데 여행 경비로 보태달라니요. 저번에도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미니의 거절에 아가씨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주방 안쪽에서 졸고 있던 성애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미니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신우이가 여행 좀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영어학원이니 뭐니 요새 젊은 엄마들 허용 들어서 몇 백만 원씩 처바른다더니 너도 그딴 바람이 들었어? 성애는 미니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누지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됐으면 가족한테 먼저 베풀 줄을 알아야지. 은채, 그 조그만 애 학원 보낼 생각하기 전에 뭘 걷어준 시댁 식구들부터 챙기란 말이야. 그딴 쓸데없는 허용 부릴 돈 있으면 당장 내놔. 박 회장은 탁자 아래에서 주먹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한테 못한 효도라니 제 딸을 이 지경으로 부려먹고 구박하면서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그 무지함과 비열함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내 자식, 내 귀한 딸을 저런 인간들이 감히 모욕해? 내 딸을 저런 곳에 30년이나 방치했다니. 박 회장은 더 이상 밥알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 맴도는 국밥이 마치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계산대 위에 지폐 몇 장을 던지듯 내려놓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장 밖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한 구석에는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차 문 앞에 서자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서둘러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바로 자택으로 모실까요? 아니, 김 비서, 지금 당장 저 국밥집에 대해서 알아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국밥집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는 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집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 며느리가 왜 저런 구박을 받으며 사는지 싹 다 알아와. 동네 소문, 상인들 평판, 뭔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내일까지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사팀 가동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의 저택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복도를 지나 서재 안쪽, 박 회장은 평소 즐겨 마시던 차도 마다한 채 어두운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베넷 저고리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말입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보고서입니다. 김 비서는 서재 책상 위에 서류를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마치 폭발하기 직전에 화산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말해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가씨께서는 보육원을 전전하며 늘 뿌리 없는 사람이라는 차별에 시달려 왔습니다. 민이라는 이름은 첫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더군요. 남편 고태현과는 첫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가씨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점을 약점 잡아 제멋대로 부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가씨가 딸 은채 양을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시누이의 사치 비용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시장 상인들 사이에 파다합니다. 김 비서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퉁퉁 불어 터진 손가락, 찬물에 너무 씻어 거칠어진 손 등 마디마디 박힌 굳은 살. 그 손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과 보석만 만지던 손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거. 김 비서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 괴로워하고 있는 노인에게 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친자 확인서라고 써 있었죠. 노인이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민희가 자신의 딸 유나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밥집을 다니다 얻은 민희의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의뢰해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99%로 친자가 일치한다고 써 있었죠. 박 회장은 서류를 움켜쥔 제 침대로 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칠순을 넘긴 대장부는 어둠 속에서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실수가 딸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쳐놓았다는 자책감, 그리고 내 자식을 저런 취급을 하며 매몬 인간들에 대한 증오심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 유나야. 이 애비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고통 속에 밀어 넣었구나. 박 회장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눈물만큼, 아니 그 수천 배의 눈물을 저들에게 흘리게 하겠노라고. 30년 만에 찾은 내 핏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도 뜸한 오후 시장통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성애와 시누이는 따뜻한 안쪽 방에서 사과를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구석에서 홀로 차가운 물에 수백 개의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조차 낡아 구멍이 난 틈으로 찬물이 스며들었지만 민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과일을 씹으며 나오던 시어머니 성애가 은채를 보더니 곁에 있던 숟가락 더미를 툭 밀어 던졌습니다. 예, 은채야. 너도 이제 손놀림 좀 익혀야지. 이리 와서 숟가락 좀 닦아라.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애가 벌써부터 싹수가 있어야지. 성애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민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은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은채 이제 겨우 5살이에요. 게다가 물이 너무 차가운데 애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제가 얼른 할게요. 민희의 항변에 성애는 눈을 치켜뜨며 가당치도 않다는 듯 숟가락 하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은채는 깜짝 놀라 뒤로 주저앉았죠. 유나는 내가 내 나이 때는 가마솥불도 지폈다. 나는 4살 때부터 집안일 거들었어. 딸 자식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시집 가서도 대접받는 법이야. 성애는 주저앉은 은채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처럼 없이 잘한 티 안 내려면 지금부터 배워야지. 영어 학원이니 뭐니 남들 하는 허용 들기 전에 살림부터 배우란 말이다. 태연이가 정말 뭐에 홀렸는지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서 내 속을 썩이는지 너희 때문에 우리 집안 운이 다 막히는 것 같아. 미니의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애가 하는 말들은 미니가 3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살아온 가장 아프고 날카로운 대못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난번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낡은 점퍼가 아니라 위험 있는 정장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그만하게 그 입 당장 다물란 말이야. 박 회장의 사자후 같은 외침에 성애와 혜영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미니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보며 갈등하고 있었지요. 유나야, 이런 작자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 없다. 가자, 우리 집으로. 미니는 박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홀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이끌림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지요. 박 회장의 사자후 같은 외침에 성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훑어보더니 되레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또 뭐야? 지난번 그 영감 아냐? 남의 집 장사하는데 왜 자꾸 나타나서 소란이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성애가 씩씩거리며 다가오던 그때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성진그룹 박성진 회장님 아니야. 맞아. 그 대한민국 유통1위 회장 박성진. 성진그룹 회장이라는 소리에 성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얼음장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박성진이요. 내가 묻고 싶군. 대체 이 아가씨가 여의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하는 게요? 내 딸, 30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내 천금 같은 딸을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고아라고 모욕해. 딸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니는 보육원 출신인데. 성애가 비틀거리며 부인하자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은색 회중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진을 미니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 기억나니? 내가 아빠 손을 놓치기 직전까지 가장 아끼던 그 분홍색 곰 인형을 들고 웃던 모습 말이다. 너는 미니가 아니다. 이 박성진의 딸, 박유나란 말이다. 미니는 사진을 본 순간 멈췄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아이는 지금의 은채와 판박이었고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확실했습니다. 맞아요. 이 인형. 제가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정말 아버지가 맞으신 건가요? 미니 씨의 확인에 성애와 신우이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니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다 설명해주마.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박 회장이 미니 씨와 은채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성혜와 신우이가 갑자기 바닥을 기며 미니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까의 도끼 서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미니야. 아니, 아가씨. 우리가 그동안 아가씨를 얼마나 아끼며 돌봐줬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태연이랑 10년을 같이 산 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가씨의 유일한 가족인데. 신우이 역시 눈물을 쥐어짜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제가 그동안 철이 없어서 그랬지. 마음은 안 그랬던 거 아시죠? 저희가 언니를 보육원에서 거둬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가증스러운 소리에 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가족, 돌봐줘. 내가 그동안 이 구석에서 너희가 내 딸에게 한 짓을 다 지켜봤다. 5살짜리 손녀에게 돌아갈 적금을 뺏으려 하고 유나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을 준 게 돌봐준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라. 너희의 그 천박한 탐욕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라. 박 회장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두 사람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박 회장은 미니의 손을 꼭 잡고 위험 있게 문을 나섰습니다. 미니는 자신을 쏘아보는 성혜를 향해 평생 처음으로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오늘 하루만 이분을 따라 다녀올게요. 은채야, 이리 와. 할아버지, 따라가자. 성혜는 기가 막힌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었지만 박 회장의 기세에 눌려 차마 욕설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니와 은채를 이끌고 시장 골목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태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발을 내디딘 미니는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저택 구석구석으로 안내하며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아기용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야, 기억나니? 이 거실에서 내가 첫걸음마를 뗐을 때 내 엄마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단다. 이 작은 손수건, 내가 아기 때 늘 물고 자던 거야. 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뿌였지만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오르골 소리 같은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미니에게 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냐 물었죠. 유나야,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니? 저 엄마의 결혼 반지가 기억나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손가락에 끼워진 이 반지가 너무 예뻐서 나중에 저 크면 물려달라고 때를 썼던 기억이 나요. 예쁜 꽃 모양 보석 반지, 엄마의 결혼 반지. 미니의 말에 감격한 박 회장은 서둘러 서재에서 한 반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꺼내 보인 것은 은은한 금빛 테두리에 붉은 루비와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촘촘하게 박힌 화려한 꽃 모양의 보석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를 본 순간 미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회장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죽은 아내의 반지를 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맞다. 바로 그 반지다. 내가 이 꽃 모양을 보며 나비 같다고 좋아했었지. 유나야, 내 딸 유나야. 이제야 내가 아버지를 알아보는구나. 미니는 반지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맞군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아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미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구박만 일삼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정체를 눈치챘는지 평소와는 딴판으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 민희야, 너 어디 갔니? 내가 아까는 말이 좀 심했지? 내 남편이 너 걱정 많이 하더구나. 얼른 들어와라. 맛있는 거 해놓을게. 민희가 다시금 갈등의 눈빛을 보이자 박 회장은 단호하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더 이상 저런 작자들에게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너를 막대하고 모욕하던 자들이다. 지금 살갑게 구는 건 내 배경을 봤기 때문이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이제 제대로 대접받고 살 거라. 이 아빠가 온 힘을 다해 너를 지켜주마. 30년 동안 겪게 한 고통 이제 다 갚아줄게. 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그저 그런 대접받는 게 제 팔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를 만나니까 저 정말 너무 행복해요. 며칠 뒤 박 회장은 민희와 함께 그 낡은 국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낡은 점퍼가 아니라 성진그룹의 창업주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박성진 회장으로서 말입니다. 국밥집 앞에 들이닥친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과 건장한 수행원들의 모습에 시장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혜와 혜영은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 회장이 매미는 노동력 착취와 부당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본 성혜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박성혜, 당신이 내 딸에게 감히 어쩌고 저째? 내 손녀에게 집안일 조기 교육? 내 놈들이 누린 그 10년의 평온함이 내 딸의 피땀으로 일궈낸 것인 줄도 모르고. 박 회장의 서슬퍼런 사자 후에 성혜는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그 옆에서 화려한 명품 가방을 숨기려 애쓰던 신우이 역시 올케 언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라며 발등을 찍으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더 이상 예전에 힘없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성혜 아주머니. 제가 기댈 곳 없을 땐 왜 그렇게 모질게 하셨나요? 당신들이 저지른 그 몰상식한 만행들, 이제 법의 심판으로 하나하나 다 돌려받게 될 테니까요. 민희의 단호한 일침에 성혜는 그대로 혼절할 듯 주저앉았습니다. 방관자로 일관하던 남편 태연 역시 민희야,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며 내달렸지만 민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통 국밥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혜와 신우이는 부당 노동행위와 괴롭힘으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했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산 명품들은 모두 압류되었고 그녀들의 탐욕스러웠던 인생은 비참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성북동 박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화사한 목련이 만개했습니다. 3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간 그 자리에는 이제 핏줄의 사랑과 새로운 희망의 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가 그린 할아버지 얼굴이에요. 은채가 도화지를 들고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허허, 우리 은채가 이 할아비를 아주 멋지게 그려주었구나. 그래, 우리 손녀가 최고다. 전 멋진 외할아버지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엄마도 안 울고 저도 무서운 할머니 안 봐도 되잖아요. 할아버지, 우리 평생 같이 살아요. 은채의 활기찬 웃음소리에 박 회장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희는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따뜻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거친 굳은 살 대신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고운 빛깔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행복하니? 네, 제 진짜 이름을 찾아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박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단절을 딛고 비로소 만난 두 사람. 낡은 회중시계가 찾아준 것은 단순한 핏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존엄성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장대비가 쏟아져도 언젠가는 그 비가 그치고 맑은 달빛이 비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